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세션들이 많은데 이 세션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신 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모두 유튜브와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랜드에서 클라우드 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류한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현재 온라인 쇼핑몰인 이랜드몰 등 B2C 서비스를 클라우드상에서 구축하고 있고요. 점점 그 외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AWS 사용자 그룹에서 활동 중입니다. 한국 AWS 사용자 그룹은 이제 AWS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기술 이야기라는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키텍처 모임이나 지역 모임인 구로 신청 모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버리스 모임과 컨테이너 모임이 생겨서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WS 사용자 그룹에서 나오셔서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AWS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와 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하자입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한된 시간 내에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이나 이제 좀 더 좋은 아키텍처를 보시더라도 익숙한 기술 스택 하에서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AWS를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것들을 추천드립니다. AWS는 맛보기로 프리티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1년간은 이제 조그마한 T2 마이크로급의 서버나 DB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세미나를 적극 참여하시면 무료로 교육을 듣는 건 물론이고 실습용으로 사용한 서비스를 대신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티어와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시면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간단한 개인용도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AWS에서는 비용 최적화에 대한 자료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AWS 백서에서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필러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문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 효율적인 자원 사용, 공급과 수요 맞추기, 그리고 지출 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체계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금일 세션 내용도 이 내용의 일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AWS의 비용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사용한 만큼 과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분류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WS로부터 할당받는 자원의 크기,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발생시킨 트래픽, 그리고 AWS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의 용량입니다. 그렇다면 AWS의 비용 최적화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혹은 성능 목표 달성 하에 비용이 발생하는 요소인 할당된 크기나 트래픽 그리고 AWS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 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추구하게 되는 비용 최적화 아키텍처는 서비스의 확장이나 축소가 유연한 아키텍처, 그리고 캐싱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 들으신 후에는 이 두 아키텍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용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출 비중이 높은 서비스부터 최적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주로 발생하는 주요 서비스를 보면 보통 서버로 사용하시는 EC2, 그리고 DB로 사용하는 RDS, 그리고 CD 서비스인 클라우드프런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EC2와 RDS를 중점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웹 서비스 아키텍처를 예시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 비용 최적화입니다. EC2를 비용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스테인리스하게 만들고 나서 서비스의 사용량에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용량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그리고 이때 효율을 고려해서 적정한 서비스별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입 옵션을 고려하면 큰 할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프로비저닝입니다. 적절한 프로비저닝은 이제 서비스 사용에 맞춰서 서비스 용량을 제공해서 이제 과잉도 없고 부족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스테인리스하게 만들었다면은 ELB와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해서 EC2의 확장이나 축소가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사용량에 대한 프로비저닝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이벤트에 따른 사용량 변화가 예상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수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량의 변화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오토 스케일링 스케줄 액션을 사용해서 이제 크론으로 시간을 설정해서 스케일인 스케일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 사용량의 변화에 대한 프로비저닝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의 작동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워치는 ELB나 EC2 이런 인프라에서 발생한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이 매트릭이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클라우드워치 알람의 이벤트가 발생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트리거하고 오토 스케일링은 미리 등록된 AMI를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새로 생성된 인스턴스는 이제 ELB의 헬스 체크가 정상 확인되길 기다린 뒤 인서비스에서 트래픽을 나눠받게 되죠. 문제는 이제 이 과정이 사용량 증가 현상이 발생한 지 5분 이상 경과 후에나 서비스 용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의 보통 CPU 사용률 이런 걸로 오토스케일링 많이 설정하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단의 ALB나 혹은 뭐 클라우드 프론트의 리퀘스트 수 등 그 클라우드워치 알람으로 설정할 수만 있으면은 오토스케일링의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맞는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로 구성하시게 되면요, 더 빠른 스케일아웃 속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인 대형 트래픽이라면은 서버리스를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토스케일링에는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인서비스 시키기 전이나 혹은 인스턴스를 제거하기 전에 인스턴스에서 뭔가 특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ELB에서 헬스 체크만 통과하면은 인서비스 시킨 게 아니라 오토 스케일링의 훅을 통과해야지 인서비스 시키기 때문에 훅에 걸리는 스크립트를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된 걸 확인 후에 인서비스 시킬 수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이 정상 완료된 걸 확인하고 인서비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보다 훨씬 더 테스트 단계를 거칠 수 있어서 오토 스케일링 라이프 사이클 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맞는 서비스별 인스턴스 선택입니다. EC2는 서비스별 유형별 최적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T2 M5 타입, 컴퓨팅 최적화를 한다는 C5 타입, 그리고 메모리 비율이 높은 알포나 이제 스토리 작업에 최적화된 i3 D2 타입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탈로그상 성능은 이제 코어스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제 이 비슷해 보이는 인스턴스 타입들도 실제 CPU 성능이나 네트워크 대역폭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적용하기 전에는 Jmeter 같은 툴을 이용해서 로드 테스트를 반드시 해서 인스턴스 타입별 혹은 뭐 사이즈별로 TPS를 측정해서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이후에는 자원 사용량을 바탕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인스턴스 용량을 조정하는 작업이 프로세스화해서 매번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같은 인스턴스 타입과 리눅스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리눅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픈소스 OS는 이제 EC2 비용 유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WS는 이제 EC2에 대해서 초당 과금을 한다고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초당 과금은 사실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AMI를 사용하는 OS의 인스턴스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인스턴스 타입일 때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쪼개지고 합쳐지는 리저브드 인스턴스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한다고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라이센스 피가 없는 인스턴스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비교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이제 윈도우 서버의 인스턴스 비용이 이제 리눅스 서버보다 1.8배에서 2.5배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제 어떤 오픈소스 OS를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AWS는 아마존 리눅스 2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아마존 리눅스 2의 두 번째 LTS 캔디데이트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직 정식 버전이 나오진 않았는데 발표가 된다면 5년 동안의 장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존 리눅스 2는 레드 7이나 레드 센토스 7 기반에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기존 아마존 리눅스 1과 2로 바뀌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장기 지원뿐만 아니라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나 하이퍼V, VM웨어, 버추얼박스 등의 이런 가상 머신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WS가 긴밀하게 통합할 수 있는 패키지나 툴들 내장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만 슬픈 점은 이제 기존 아마존 리눅스는 작년 9월이 마지막 릴리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WS는 현재 아마존 리눅스 2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2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 옵션은 반드시 고려해서 리저브드 인스턴스나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는 이제 미리 인스턴스를 지정된 기간만큼 확정 구매해서 할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사용되는 자원은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데요. 다만 이때 사용하시는 인스턴스는 리눅스의 범용적인 인스턴스 타입으로 통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이제 리저브드 인스턴스 플렉시빌리티,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인스턴스 RI가 사용하시고 있는 인스턴스 크기에 따라 이제 쪼개지고 합쳐지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되게 편리한데요. 근데 물론 실제 서비스의 워크로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 환경처럼 하루 종일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켜고 끄는 이제 인스턴스 스케줄링과 리저브드 인스턴스 구매 중 어느 게 더 비용 효율적인지 고려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할인받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이제 최근 가격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온디맨드에 비해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 경쟁에서 실패해서 입찰에서 밀려나면 인스턴스가 중단이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단 가능한 작업인 배치 작업이나 테스트에 적극 활용하는데요. 또한 입찰하는 풀을 좀 다양하게 분산해서 중단될 가능성을 줄이는 스팟 플레이시나 뭐 6시간 이내에 확정된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신 좀 할인을 덜 받는 스팟 블럭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로 웹 서비스 아키텍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스케일아웃 민감도를 온디맨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스케일아웃 민감도보다 높게 설정하시면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서비스 용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의 중단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실 텐데요. 스팟 인스턴스에 이번에 하이버네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네. 스팟 인스턴스의 중단에서 걱정되실 텐데 이제 스팟 인스턴스의 인터럽션은 클라우드 완치 이벤트스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 트리거로 사용하시면은 대체 인스턴스 시작이나 오토 스케일링의 용량 조정 등 이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스팟 인스턴스는 이제 절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입찰에서 실패해서 중단된 인스턴스는 그 랩 내용을 EBS 디스크에 저장해서 이제 최대 절전 모드로 변경되고 다시 입찰에 성공하면 이전 상태로 복원됩니다. 이제 지원되는 인스턴스는 이제 C 타입이나 M 타입, R 타입 같은 특정 인스턴스로 제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EBS 용량이 확보된 메모리 100기가 미만인 인스턴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스턴스가 입찰에 성공하면 절전 상태인 인스턴스는 리줌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RDS와 이제 데이터베이스 비용 최적화입니다. EC2는 이제 서비스 스테이트레스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해서 이제 쉽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한데요. 다만 RDS는 이제 온라인으로 마스터 노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용량이 성장하면은 점점 RDS는 크게 커지고 복잡해지고 아키텍처 유연화가 어려워지죠. 이 유연화되지 않은 거대한 상용 라이센스 DB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DB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손을 대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AWS RDS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서 이제 이하를 관리할 필요 없기 때문에 손쉽게 멀티에이지를 이중화해서 이제 페일오버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상용 라이센스 DB로는 또 기능 제약이 존재합니다. 오라클 DB는 이제 RAC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단일 액티브 노드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 MS SQL은 이제 EC2로 구성해야지만 Always On 가용성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비해서 이제 AWS는 오픈 소스 DB를 밀고 있는데요. 오늘 키노트에서 나왔던 이제 아마존 오로라 RDS입니다. 아마존 오로라 RDS는 이제 MySQL 호환 버전, 이제 포스트그레스큐 호환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놓았는데요. 이제 스토리 계층과 이제 DB 엔진 간의 성능을 개선을 통해서 기존 동일 DB 대비 이제 2배에서 5배나 성능 증가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드 레플리카를 증수해서 읽기 처리량의 증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오로라 RDS가 사실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인 거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했던 신규 서비스 때문이죠. 오로라 멀티마스터는 이제 마스터 노드를
다수의 마스터 노드로 이제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마스터 노드를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DB 아키텍처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서버리스는 단순히 엔드포인트에 우리가 쿼리만 하면 자동으로 DB가 프로비저닝 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물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 처리, 그리고 뭐 개발 테스트 DB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적격 있는 서비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오로라 멀티마스터나 오로라 서버리스가 모두 다 프리뷰 상태입니다. 이제 정식 출시되면 이제 기존에 유연하기 어려운 DB가 사용량에 따라서 매우 유연할 수 있어서 좀 더 비용 최적화를 하는데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연하기 어려운 DB 부담을 이제 덜하기 위해서 캐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DB를 캐싱하는 인메모리 기반의 DB 캐시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로부터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해서 이제 외부 응답을 유지시키는 이제 웹 캐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CDN 캐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AWS 리인벤트에서는 캐시미 VUK라는 캐싱에 대한 되게 좋은 세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혹시 캐싱에 관심 있으시면은 반드시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WS에서는 캐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 캐시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레디스나 이제 멤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인메모리 기반 캐싱 티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인메모리 기반 캐시인 덱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도쿄 리전까지밖에 출시 안 돼 있어서 곧 서울 리전에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보통 정적 컨텐츠 캐싱하는 데 사용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캐싱 티어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PI 게이트웨이는 엔드포인트의 응답을 캐시할 수 있어 API 캐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밋의 그 개발자 커뮤니티 트랙들이 대부분 서버리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서버리스의 이제 확장성 한계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 파트에서 보시듯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 사용량의 급증은 이제 EC2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EC2로는 이제 인서비스까지 5분 이상이 걸리는데요. 서버리스는 이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확장되기 때문에 스파이크성 트래픽 대응에 가능하고 미리 프로비저닝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서버리스를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 트랙에 계신 서버리스 발표하신 분들 많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코드 스타트 문제나 이제 컨커런시 문제, 아니면 뭐 이제 람다를 재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펑션 메모리 크기가 CPU 파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람다 실행 시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 최적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행 시간이 300초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태스크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좋은 서버리스 세션에서 한번 딥다이브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서버리스를 검토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요. EC2의 어플리케이션을 람다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람다에 한번 올리면은 EC2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너무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AWS의 비용 최적 아키텍처는 이제 서비스의 확장 축소가 유연하게 하고 이제 캐싱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EC2 RDS를 최적화하고 캐싱과 서버리스 사용을 적극 검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